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 팬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개각한다고 그러는데 발표 아직 안 났죠? 예, 이야기 나왔는데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 이름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정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오늘 내일 중으로 개각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문자 받으셨던데 문자 그거 받았는데, 방송하면 안 되죠? 방송하면 안 되죠. 걸려요? 그러니까 뭐 처벌 받아요? 기자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확정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거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의가 아니니까 우린 예의를 지킵니다.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자 붙여야죠. 최순실 씨. 그렇죠. 최순실 씨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그 변호사 하다가 더 이상 변호 맡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하더라도 우리 좀 고급하게 합시다.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상고심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최순실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최 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이후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변호를 해왔죠. 그런데 왜 갑자기 관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말로는 이렇게 많이 지쳤다. 그 밖에서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려 한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이제 비로소 오나.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에 매몰돼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뉘앙스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입장이 선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 전에 최 씨와 논의한 뒤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최순실 씨의 상고심 변호는 권영광, 최광휴 변호사가 맡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난 24일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 5,281만 원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를 결정한 상태죠. 근데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에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최 씨는 생각했었거든요. 상고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변호인이 계속 가자. 그래서 상고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경재 변호사와 나머지 권영광, 최광휴 변호사와 이견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한테는 검찰이 징역 14년 구형했다고 하던데 재판부가 그 선고한 게 아니라 검찰이 14년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구형을 한 겁니다. 그래도 감옥에서 14년 이거 세네요. 벌금 1,000억 원에다가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 그리고 징역 14년. 이거 재판부에 검찰이 요청했는데요. 신 회장은 가족들의 불법 행위로 결국 자신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는 이득을 취한 경영비리 최대의 수혜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구치소에서 7개월 가까이 지내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됐다. 저희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기업 보국의 뜻을 실현하겠다라면서 기업 보국. 이 기업 보국이라는 단어는 이 아버지 신격호 회장도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요? 어쩐지 좀 옛날 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일본어를 되게 잘하나요? 그렇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 좀 쓰죠.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하고 동빈 회장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일본어로 쓴대요. 근데 어쨌든 기업 보국이란 말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어쨌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지시에 따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던 사람이죠. 신현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 재판받고 있는데 처음으로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과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좀 심각성을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의 카카오톡 사건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경솔한 처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더더욱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반성한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또 다른 소리 했어요? 자, 예.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 보수들이 자랑스럽다.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 박지원과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 예. 노무현 정부 시절 비자금 1조 원 조성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리트윗하고 그 소위 그 태극기 부대한테 계속 전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주변 외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가지고 뭐라고 그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진짜 반성한 거 맞냐? 지금 힘드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검찰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의 영향력, 범행 횟수와 방법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리고 입법을 해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현재는 그 강남구청의 별건 수사로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횡령했다 그러죠.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쓴맛을 보니까 이제 사과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얘기로 가볼까요? 은행들이 2달 전에 금리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은행들이 금융당국 권고 거부하고 소송 준비하는 거 확인됐다고요? 이게 그 사실은 굉장히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오늘 어제 뭐 계속 워낙 다른 뉴스들이 크다 보니까 이게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2달 전에 있었던 금리 조작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유 박사님이 그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격 요건에 맞게 그 맞는 이제 신용에 맞도록 금리대로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를 높인 거예요. 모르게. 당사자 모르게. 당사자 모르게 몇 퍼센트 더 높인 그거 사실 물어봐도 얘기 안 해줘요. 그거. 잘 안 해줘. 얼마까지 가능하다. 그 얘기만 결론만 얘기해 주지.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그 뭐랄까 은행이 금리 조작을 했으니까 이득을 봤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당국에 적발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단순 실수다. 그리고 더구나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보가 있단 말이죠. 담보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담보가 없는 걸로 처리해가지고 대출해주고 그랬었어요. 은행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적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2007년 금융위기 때 돈대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리를 올려놓고 그러면 위기가 해소되면 다시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높인 상태에서 그대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 뭐 자신의 경영 쇄신이라든지 새롭게 이렇게 선진 기법을 도입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죠.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은행이 인정한 명백한 실수라는 거 인정한 27억 외에 한 푼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제. 왜냐하면은 지금 금융당국이 저번에 당신들 저기 금리 조작했으니까 그거 돌려주고 고객들한테 돌려주고 이런 것들 이제 고지하고 반성해라라고 했는데 자 국민, 신한, 우리 등 시중 은행들이 대책회의까지 갖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소송? 무슨 소송이죠? 못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은행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배째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허점인데 제재 대상이 뭐냐면 불공정 행위, 꺾기, 연대 보증 요구 등은 있지만 금리 조작이라는 이게 없어요. 포괄적인 저는 이거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 조작이라고 해서 이게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우리는 돌려줄 근거가 없다. 안 돌려줘도 된다. 소송하자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이런 의도적인 금리 부풀리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돼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자 손해 봤어도 이거 뭐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 제가 예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비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죠. 그랬죠. 법을 이용한 도적들. 시중은행에는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법비입니다. 법비. 도처에 법비들이 있네요. 도처에 법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은행 얘기가 또 있어요. 신한은행 고위 간부 4명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채용 비리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검찰이 집중 수사 중인 채용 비리 시기가 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인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그 신한은행입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보 등 유력 인사 자녀와 친척들을 다수 채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전현직 최고 경영진의 인사 추천을 받은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진도 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채용 비리 진짜 발본사권하는 분위기인데, 전에는 진짜 이거 많았었나 봐요. 몰랐다라는 거죠. 몰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은행직의 최고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충 뭐 이렇게 형님 동생 자제분 저 채용 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이든 하여튼 취직 시험에 이렇게 목매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대물림 채용이라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특히 저도 대학 다니는 딸아이가 있는데 이 취업 얘기 나오면은 다 줄이 써야 거기는 다 줄이 써야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냐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 그렇게 믿나 봐요. 그러니까 세상을 저보다도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애들이 더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따님이 훨씬 더 현실 감각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의 자녀가 다수 채용됐는데 이들에게 성별과 나이에 따라 부당한 혜택을 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은행의 그 간부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서울 동부지검 청구했는데 당시 행장이었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소환 시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16년까지의 채용 비리가 그때 근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권 전반에 있어서 이게 채용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금융권이 그 월급도 세고요. 대우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채용 비리가 정말 과거 일이고 다시는 발붙일 곳이 없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용 비리가 당연시되면 정말 이거 그 사회 이제 무너집니다. 광우병이라는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참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데 왜 나왔죠? 2008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다시 그 미국산 쇠고기 관련돼서 소해면상 뇌증 BSE라고 해요. 이게 미국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게 광우병이었던가요? 이게 비정형 소해면상 뇌증이라고 합니다. 정형 소해면상 뇌증도 있고 비정형 소해면상 뇌증이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저번에 인터뷰하셨던 그 서울대 우희정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고 전문가니까 그때는 이제 불교 관련된 인터뷰하셨지만 이번에 자기 전공 관련된 인터뷰하시고 불교 얘기하셨다가 광우병 얘기하셨다가 우희정 교수님 굉장히 곤욕 치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잘 아세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이 상황에 아니 우희정 교수를 저 같이 방송하고 잘 압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게 발견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현물 검사 비율을 현행 3%만 무작위로 조사를 하거든요. 30%로 확대해서 실시키로 했습니다. 지금 지난 2003년 이후 미국에서는 6번째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때 그 뇌송송 구멍 탁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 조직이 스폰지 모양을 변하면서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광우병이라는 별칭을 불렸고, 어쨌든 지금 발견된 플로리다 주에는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도축 공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 주에서 발견됐으면 다른 데는 어떻겠냐라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국에서 3% 비율 현물 검사 비율이 3%인데 이거 30%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하는데 전 또 이렇게 얘기 들어오니까 또 사람들이 또 미국산 쇠고기 관련돼서 또 안 먹고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잠깐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검사 뭐 좀 철저히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러시아 군사훈련 얘기는 뭐예요? 그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현지 시간 28일 다음 달 중순에 시베리아 등 동부 지역에서 동방 2018이라는 군사훈련을 하는데 이게 37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뭐 어느 정도인데 그래요? 30만 병력, 1000대 이상의 군용기, 전차, 장갑차 등 3만 6천 대의 군사장비 투입,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러시아만 한 것이 아니라 예. 합동 훈련을 중국과 몽골군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중국군 병력도 약 3,200명, 그 장비 900여 대, 전투기 헬기 30대가 동원하는데 같이 기동방어, 화력 타격, 수비에서 역습으로 전환 등의 훈련을 러시아군, 중국군, 몽골군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예. 러시아가 이렇게 대규모로 군사 훈련하면 또 좀 긴장하는 쪽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사실 러시아는 지난해 동유럽과 인접한 서부 지역에서 지금 수만 명의 병력과 70여 대의 군용기, 680여 대의 탱크 등을 포함해서 실제로 서방 2018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예. 나토의 반발을 샀거든요. 예. 그때. 근데 이번에는 동방 2018, 그때는 서방 2017이었는데 동방 2018이라는 군사훈련을 중국과 몽골군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겠네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고 그냥 허허허 웃고 넘어갈 양반은 아니거든요. 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사팬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